안녕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강사를 맡게 된 하나카 대표 김형윤입니다. 오늘 준비한 수업 내용은 남자분들은 몇 번 해보셨거나 잘 아시는 분은 너무 쉽다고 시시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한 번 더 정확히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처음 배우시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잘 배워두시면 급할 때 꼭 필요할 때가 있을 거라 확신을 합니다. 일단 제 소개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안방에 위치한 하나카를 올해 들어서 벌써 16년째 운영을 하고 있고, 한국에 있을 때부터 자동차 정비업을 운영하다가 2005년도에 말레이시아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정비 경력만 얼추 20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하나카가 말레이시아 한인 카세타 중에서 제일 오래되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제 프로필은 광고에 이미 나와 있어서 하나카 소개만 간단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희 하나카는 주 업무가 자동차 정비, 판금, 도색, 그리고 부수적으로 렌트카, 새차 및 중고차 매매, 사고 보험 처리, 명의 변경, 운전면허증, 보험 및 로드택스 발급, 기타 차량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 되는 일도 되게 합니다. 제 말투가 억양을 들었을 때 딱 사투리가 심하죠. 제가 완전 경상도 사나이라서 사투리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강의하신 분들은 모두 경험도 많고 너무 잘하셔서 솔직히 제가 좀 많이 쫄립니다. 저는 교수도 아니고 전문 강사도 아니라서 진행이 조금 서툴더라도 애교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말레이시아가 지금은 그나마 서비스가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국에 비해서 차량 서비스 수준이 아주 많이 떨어집니다. 긴급 출동 서비스나 차량 견인 서비스를 한번 부르면 한두 시간 기다리는 것은 기본이고, 고객에 대한 기본 서비스는 거의 빵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처음에 말레이시아 오신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죠. 길거리에서 갑자기 차량이 시동이 안 걸리거나 타이어가 주저앉아 있을 때, 운행 중에 차가 갑자기 서버렸을 때, 또 교통사고가 났을 때, 이럴 때 정말 당황스럽죠. 보험회사 전화하면 대화도 잘 안 되고, 날씨는 덥고 이상하게 생긴 시꺼먼 애들이 오토바이 타고 와서 말레이 말로 뭐라 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을 막 해대고, 여성분들은 이제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그 채팅방에 이런 경험이 있으신 분은 1을 누르고 없으신 분은 2를 눌러서 한번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길거리에서 혹시 차가 퍼진 적 있으십니까? 네, 여러분. 경험이 있다 1, 없다 2. 그 있으신 분이 꽤 되시네요. 거의 뭐 몇 분 안 빼시고는 다 경험이 한 번쯤은 다 계시는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기본 자가정비나 응급조치 정도는 알아두셔야 이 국가에서 험한 고생을 안 합니다. 그리고 가까운 가족이나 지인분한테 도움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남녀노소 누구나 할 수 있는 자동차의 기본 자가정비 및 운전자가
꼭 알아야 할 기본 상식에 대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시동의 고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엔진은 잘 돌아가는데 시동이 안 걸릴 때, 키를 돌리면 엔진은 챙챙챙 하고 소리가 나면서 시동이 안 걸리는 경우, 이럴 때 엔진 크랭킹은 잘 된다는 것인데 배터리도 충분하다는 겁니다. 이럴 때 시동 안 걸린다고 무조건 점프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의심 고장은 연료 탱크에 기름이 없거나 엔진이나 연료 장치에 문제가 생겼을 때나 센서, 기계적 기타 등등 원인이 아주 많습니다. 이럴 때는 정비를 받든지 견인을 해서 정비소로 가야 하고, 자 이제 두 번째, 키를 돌리면 딱딱 소리만 나거나 아니면 키를 돌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어서 다른 전기장치는 파워가 있을 때, 이런 현상은 배터리 방전과 비슷한 상황이지만 배터리는 충분하기 때문에 의심 고장은 스타트 모터가 고장이거나 간혹 자동차의 키의 이모빌라이즈나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도 정비를 받든지 견인을 해서 정비소로 가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덜덜 윙윙 소리가 나면서 안 걸리거나 도어 리모컨 작동을 해도 안 돼서 이제 계기판에 약한 불만 들어올 때, 이런 경우 이제 배터리가 약한 느낌이 딱 느낌이 옵니다. 이런 경우 의심 고장은 배터리 수명이 끝났거나 라이트나 실내 등을 켜놔서 배터리가 완전 방전됐을 때, 이런 경우가 생기죠. 이런 경우 배터리를 바꾸거나 이제 점프를 해야 하는데, 참고로 이 말레이시아에서는 배터리 수명이 1년 반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날씨가 1년 12달 무더운 날씨라서 항상 에어컨을 켜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제 차가 전기를 많이 사용해서 배터리가 빨리 기능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한국보다 수명이 훨씬 짧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프를 하려면 이제 본네트부터 열어봐야 하는데, 남자분들은 웬만큼 잘 아시겠지만 여자분들은 아직 본네트를 못 여신 분들이 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집사람한테도 물어봤는데 이제 운전 경험이 거의 한 20년 되는데 아직 본네트를 한 번도 못 열어봤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이제 신랑이 이제 카센터 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 질문 하나 할게요. 여기서 본네트 직접 열어보신 경험이신 분은 1, 없으신 분은 2를 눌러주세요. 거의 다 많이 열어보셨는데, 안 열어보신 분은 가끔 한두 번, 3명, 4명. 안 열어보신 분도 꽤 계시네요. 거의 제가 봤을 때 한 반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보면서 제가 간단하게 본네트 여는 방법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점프 시동을 하는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 본네트를 여시려면은 먼저 실내 레버를 당겨줘야 하고요. 레버는 운전석 우측 아래 그 핸들 밑쪽에 위치를 하고 있고, 레버 모양은 그 차에 따라 조금씩 다 틀립니다.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위치에 위치를 하고 있고,
여기 보면 이제 차종이 다 적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반자 모양이 다 틀리죠. 그리고 위치도 조금씩 틀립니다. 조금 위에 있는 것도 있고 안쪽에 있는 것도 있고. 요거는 이제 BMW, 여기는 벤츠 C200, 여기는 벤츠 400,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요거는 스타렉스, 보통 일반 스타렉스처럼 되어 있는 차들이 많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2X라고 적힌 게 보이시죠? 예. 이 2X는 두 번 당기면은 그 본네트를 열 때 그 레버를 안 제끼고 열 수 있는, 그 제가 봤을 때 여자들을 위해서 이 유럽 차들이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본네트를 레버를 당기면은 퉁 하고 본네트가 열리는데 이 그림과 같이 이렇게 약간 들립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 그림과 같이 이게 손으로 이렇게 밀어줘야 됩니다.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위로든. 근데 이게 이 차는 이제 벤츠인데 이제 위로 본네트 후드에 이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로 올려줘야 되고, 이 차도 벤츠인데 이거는 왼쪽에 차마다 조금씩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손으로 감각으로 왼쪽이든 오른쪽이든 걸리면 이제 제껴주시면은 이 본네트가 쉽게 열립니다. 그리고 보통 본네트 레버는 정중앙에 있고 이게 보이죠? 움직이는 거. 이렇게 제끼면 되는데 이게 가볍게 제낄 수 있습니다. 제끼고 위로 들고.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본네트를 들고 나면은 이 레버가 있습니다. 레버가 있는데 이게 레버를 이제 세워서 이 후드 이 장착할 수 있는 이 구멍이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꽂으면은 이제 본네트가 이렇게 열리죠. 이러면은 끝나는 건데, 이 보통 어떤 차들은 이제 쇼바가 있는 차도 있습니다. 이 본네트에. 이 쇼바가 있는 차들은 그냥 올리면은 끝입니다. 숭 하고 올라갑니다. 슝 하고. 만약에 이제 가끔 그 쇼바가 고장 나는 차들도 있는데, 그런 차들은 이제 뭐 짝대기 같은 걸로 임시로 이제 받쳐주고, 그 다음에 이제 정비소로 가서 나중에 바꾸시는 게 좋겠죠. 본네트 여기 지금 이제 대충 끝났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은 질문 받겠습니다. 블랙박스가 설치되어 있으면 배터리가 빨리 방전되나요? 블랙박스는 괜찮아요. 그 전기를 아주 미미하게 나가기 때문에 그 정도는 방전이 되지는 않습니다. 간혹 블랙박스가 고장이 난 차들은 이제 전기를 이제 많이 소모해서 방전되는 경우도 있고, 불량이 있는 경우. 예전에 이제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이제 그 장착을 하고 난 후부터 그 다음날 시동이 안 걸려서 가서 점프하고 또 그 다음날 다시 가니까 또 방전이 돼서 결국에는 이제 원인을 그 블랙박스를 떼니까 그 원인이 잡혔습니다. 예전에. 자, 질문 없으면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프, 제가 이제 하고 싶은 게 이제 점프하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이 점프하는 게 이제 점프선을 구매를 보통 먼저 하시는데, 이 구매하실 때 약한 점프를 하면은 뭐 쓸모가 없습니다. 아예. 이렇게 왼쪽에 보면은 이제 나쁜 애인데, 이렇게 가는 점프들은 선은 거의 점프가 안 됩니다. 그 선이 녹아버리는 경우도 있고, 혹시 구매하실 때 보면은 이 선이 좀 굵은 거, 그리고 이 캡을 빼면은 딱 빠지는데, 이 연결 부위에 보면은 이 접촉이 잘 돼 있는 제품들이 좋겠죠. 그리고 보통 이제 점프를 할 때, 점프가 아니고
이제 주차장에 가서 내 차를 이제 리모컨으로 이제 문을 열고 타려고 하는데 아무 반응이 없을 때, 이럴 때는 이제 거의 99% 방전이라고 봐야 합니다. 배터리가 나가는 경우는 이제 보통 배터리가 한 절반 정도로 남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불을 켜놓던 뭐 라이트, 미등 그런 걸 켜놓고 내리고 그 다음날 갔는데 가면은 배터리가 거의 90% 정도가 다 빠져버리고 없어요. 그러면은 경보기도 작동이 안 되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미등, 라이트를 켜놓고 방전이 됐다고 봐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점프 케이블을 준비를 하시고 본네트를 여시고 이제 준비가 됐으면 이제 차량을 가까이 마주대고 이제 점프선을 준비를 합니다. 배터리도 확인하시고. 근데 보통 이렇게 준비를 할 때 이제 옆차나 이제 지인분들한테 부탁을 해서 차를 이제 이동시켜서 이제 마주대고 이제 점프를 하시는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케이블 요거를 먼저 이제 점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플러스 케이블을 먼저 연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움을 받는 차에 플러스 케이블을 또 연결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이너스를 또 연결을 하고 또 마이너스를 연결을 하나씩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중간에 보면 배터리가 있는데 이걸 잠깐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배터리에 보면 이렇게 마이너스, 플러스가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캡이 이게 빨간 게 있다고 이제 또 무조건 플러스가 아니고, 보통 보면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L날이 바뀌는 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간혹 이걸 바꿔서 꼽아 놓은 차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실 게 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확인하시고 또 캡도 확인하시고 그렇게 이제 점프를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그 플러스 마이너스가 바뀌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게 그림은 이제 벤츠 차량, 유럽 차들은 이제 본네트를 열면은 그 배터리가 없습니다. 좀 황당하죠? 처음 보시는 분들은. 그 배터리가 보통 이제 트렁크나 의자 밑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럽 차들은. 그래서 본네트를 열면은 그 여기 점프를 할 수 있게 이 선을 따로 빼놨습니다. 이 캡을 만들어서. 그래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벤츠 S400인데 요 캡이 있습니다. 그리고 열면은 이게 이제 그 점프 케이블이 나오는 거고, 요게 400, 요게 C200. 보통 벤츠들은 이제 왼쪽 조수석 앞에 이제 그 연결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BMW는 오른쪽 운전석 앞에 보면 이 캡이 있습니다. 이 캡을 열면은 제가 그림을 약간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요 쇠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다른 마이너스가 부딪히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캡을 항상 꼽아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플러스를 만약에 연결을 했으면은 마이너스를 연결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를 연결하려면은 이제 차체에다 연결해야 됩니다. 제가 그림을 보고 말씀드릴게요. 마이너스는 이제 그 마이너스 배터리가 그 장착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이 차는 차체가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이렇게 엔진에 마이너스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케이블을 집게로. 요거는 엔진에 한 거고, 요거는 이제 알터네이터에 이제 연결을 한 겁니다. 쇠로 된 연결 부분에 연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두 차량을 플러스 마이너스 정상적으로 연결을 하면 이제 끝납니다. 아주 쉽죠. 뭐 간단합니다. 솔직히 뭐 한 번만 알면은
5분, 10분 뭐 이 정도면 충분히 준비를 할 수 있는 거고 아주 식은 죽 먹기입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의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점프할 때. 근데 이게 아주 쉽지만 너무 쉽게 생각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뒤집어 꼽는 경우가 간혹 생깁니다. 절대로 이 뒤집으면은 이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 현장에서는 조치가 안 되고 정비사가 와야 이제 조치가 가능한데 보통 보면 이제 메인 퓨즈가 나가버립니다. 메인 퓨즈가 나가면 이제 퓨즈하고 공구가 없으면은 일반 사람들은 이제 바꾸기가 힘들기 때문에 절대로 뒤집어 꼽으면 안 됩니다. 시동이 만약에 점프를 하고 난 뒤에 시동이 바로 안 걸리면은 점프를 한 상태에서 한 10분 정도 이제 기다렸다가 이제 시동을 걸어야 걸립니다. 왜냐하면 이제 방전된 차량이 이제 방전이 너무 많이 되다 보면은 이 전기가 모자라서 이 상대 차에 있는 전기를 좀 충전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시동이 걸리고 안 그러면은 걸리다 말아버립니다. 그리고 시동이 걸렸다고 해서 바로 끄시면 안 되고 시동이 걸리고 난 후에도 한 5분 정도 있다가 케이블을 빼고 그 다음에 방전된 차량은 20분에서 30분 정도 시동을 걸어 두시든지 운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배터리 점프 순서는 쉽게 기억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그냥 플러스를 먼저 연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상대 그 도움을 받는 차에 플러스를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했으면 마이너스 하고 뺄 때는 이제 마이너스부터 먼저 빼고 그 다음에 플러스를 분리를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이제 점프하는 게 이제 끝납니다. 바로 시동이 걸리고 이제 라이트 전기 다 이상이었고 뺄 때는 이제 반대 순으로 이제 분리를 하시면 되고 점프 연결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주셔도 됩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는 점프를 되게 많이 해봤는데요. 네. 요즘은 자체로 하는 게 있는데 충전해갖고 이렇게 상대차 필요 없고. 네네네네, 맞아요. 예, 그거 굉장히 편리하던데. 네, 그걸 많이 씁니다, 요즘은. 네. 요즘은 파워뱅크 같이 생긴 것도 네. 이제, 그게 점프선이 있어가지고 그걸로 충분히 이제 시동이 걸립니다. 저도 그걸 많이 씁니다. 그게 있으면은 차를 뭐 부탁을 안 해도 되고, 근데 그게 있으면 이제 수시로 충전을 조금 시켜줘야 되는 불편함이 조금 있습니다. 배터리만 풀로 채워놓으면 되죠. 예, 예. 그렇게 하고 휴대용으로 갖고 계시면은 휴대폰도 충전할 수도 있고, 배터리 점프도 할 수 있고,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습니다. 어디서 살 수 있습니까? 전자상가에서 샀습니다. 로이악 플라자. 네. 요즘은 뭐 웬만한 데 다 팔아요. 그 휴대폰 파는 데도 있고, 뭐 용품점, 마트, 웬만한 데 다 팝니다. 요즘 뭐 이 락다운 때문에 어디 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가격대가 비싼가요? 한 200링깃 어라운드 그 정도였던 거 기억해요. 예, 보통 한 100에서 200, 뭐 중국산, 예, 다 중국산이에요. 예, 거의 다 중국산이죠. 용량에 따라 틀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뭐 라이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정확하게 이름이 뭔가요? 그게 점프 용도가 케이블. 점프 케이블. 파워뱅크라고 얘기해야 돼요. 점프를 할 수 있는 파워뱅크. 같이 쓸 수 있는 파워뱅크예요. 예, 네, 네, 예, 차량용까지 쓸 수 있는 거. 네. 더 이상 질문이 없으면은 다음 순서로 넘어갈까요? 네. 다음 순서는 그 타이어 관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바꾸고
이게 화면이 이상하게 바뀌어버리네. 잘 보이는데요. 잠시만요. 네. 슬라이드 쇼에 들어가시죠, 그냥. 네. 그 검색해 보니까 그 아까 자동차 충전용으로 하는 배터리 충전이 150링기 돼서 한 250링기 사이가 적정한데요. 200이 넘으면 일단 좋은 거네요. 브랜드가 좋고. 잘 쓰고 그다음에 있습니다. 예. 네. 한 150, 200 이하 150이 이제 중저가의 한 메이드 인 차나 이렇게 되면 200이 차이나밖에 없어요. 지금 말레이시아에는 메이드 인 네. 차이나밖에 없어요. 네. 보시 제품이 보니까 224링깃을 뜨는데요. 라자다에 봤더니. 물론 중국 제품이겠죠. 물론. 네. 예. 생각보다 저렴한 것 같습니다. 200링깃이 넘으면 고가품, 좋은 제품인 것 같습니다. 링크 채팅방에 한번 넣었으니까 한번 더 궁금하신 분은 임 대표님, 그냥 슬라이드 쇼 메뉴로 들어가십시오. 그거 누르지 마시고요. 그냥 해제하시고, 네. 그게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했는데 안 넘어가네. 아, 이제 넘어간 것 같아. 네. 잘 보입니다. 네. 네, 네, 죄송합니다. 자, 타이어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전 세계에서 내연기관 차량을 제일 많이 만드는 폭스바겐에서 2034년부터는 내연기관 생산을 전면 중단한다고 최근 폭스바겐 CEO가 직접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한테도 앞으로는 전기차를 운행할 시대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기차를 타도 타이어는 똑같이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타이어에 기본적으로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타이어 제대로 알고 관리를 하는데 보통 차에 유일하게 연결되는 게 자동차 타이어 노면하고, 그리고 이제 타이어는 이제 접지력, 조종성, 승차감, 소음, 연비 등에 큰 영향을 줍니다. 심지어 이제 구름 저항에 따라서 연비가 틀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탑승자의 이제 안전에 큰 영향을 주죠. 그럼에도 타이어가 터지기라도 하면 이제 큰 사고가 나고, 지금부터 이제 타이어에 관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타이어 사이즈, 보통 여기 계시는 분들 자기 차 타이어 사이즈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아시는 분 계시면은 채팅방에 1, 누르시면은 2 눌러주실래요? 265, 265, 1. 네, 1번. 아시면 1, 모르시면 2. 거의 다 몰라요, 모르신다고 몰라. 제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몰라요. 예. 아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타이어 사이즈가 뭐 한 자리 숫자도 아니고 세 가지의 숫자가 이제 있으니까, 보통 이제 예를 들어서 245, 45에 18, 요 정도만 외워두시면 됩니다. 이 뒤에 거는 뭐 굳이 알 필요가 없고, 보통 245 하면은 이제 넓이, 차와 타이어마다 이제 다 사이즈가 틀립니다. 차종도 틀리고, 이게 넓이고 이제 중간에 있는 이 사이즈가 높이, 45가 이제 평평비인데 이 높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타이어 이제 두께. 그리고 이 18은 이 타이어 그 휠 내경, 휠의 직경이죠, 직경.
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직경. 요 정도만 알아놓으시면은 이제 요게 이제 타이어 내 차 타이어 사이즈. 예, 어디를 가도 이제 요 타이어를 확인하시면은 재고가 파악이 되고 이제 가격도 확인이 됩니다. 이 사이즈별로 이제 가격도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있는 숫자들은 뭐 속도, 무게, 하중 이런 걸 이제 견디는 이제 수치로 올려놓은 건데 굳이 뭐 아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럼플렛 타이어. 럼플렛 타이어는 이제 고급 타이어에 이제 속하는데 이제 보통 이게 장단점이 있습니다. 럼플렛 타이어는 안전한 대신에 가격이 일반 타이어보다 이제 두세 배 가량 비싸고 조달이 바로 안 되면 보통 하루 전에 이제 미리 주문을 해야 됩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그리고 좋은 점은 이제 펑크 난 상태에서 80km 속도까지 운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레이시아 환경에 따른 이제 타이어 수명, 게이지. 말레이시아는 1년 12달 30도 이상을 이제 그 온도가 올라가는데 그에 따른 아스팔트 온도는 보통 50도에서 60도까지 올라갑니다. 웹에서 찾은 내용입니다. 예? 아닙니다. 안전과 연관된 만큼 차량 타이어 공기압 체크가 수시로 해줘야 되고 말레이시아 기온 특성으로 인해 고무가 빨리 경화됩니다. 보통 전문가들이 이제 2, 3년에 한 번 정도는 타이어를 교체하라고 권장을 합니다. 게이지 단위는 보통 이제 바 아니면은 킬로파스칼, 이제 PSI가 많이 써 있는데 말레이시아 주유소 가면은 이제 킬로파스칼로 많이 씁니다. 이게 좀 헷갈리죠. 네. 그 정비소 가면은 또 PSI로 다 씁니다. 네. 근데 이제 유럽 차들은 보통 보면은 이제 킬로파스칼로 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여기도 옛날에 이제 영국을 지배를 받아가지고 이제 주유소는 또 이 킬로파스칼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이제 유럽 차들은 또 그 단위를 사용을 하고 이 여기 보면 이제 인디케이터 같은 이 표시에도 210, 뭐 230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왼쪽에 있는 거는 이제 PSI로 이제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 차는 보통 이거는 이제 차량 생산 회사마다 다 틀린 걸로 알고 있고 보통 이 시스템이 TPMS 타이어 프레셔 모니터링 시스템 이 시스템은 이제 보통 적정 공기압에서 25% 이하가 되면은 경고등이 들어옵니다. 이 경고등이 들어오면은 이제 응급 조치를 받든지 이제 타이어 수리를 하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주유소에 가면 이제 바람 넣는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안 그래도 오늘 여기 가서 제가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올렸습니다. 저희 가게 근처에 주유소가 있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한국보다 좋은 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주유소마다 이 바람 넣는 거 그리고 이제 이 수도가가 있어가지고 참 편한 것 같아요. 저도 여기 이제 도움을 많이 받았는데 여기 혹시 바람 넣어 보신 분 계십니까? 여기 넣어 보신 분 계시면은 1번 누르시고 한 번도 안 넣어 봤으면은 2번을 한번 눌러 보세요. 거의 다 넣어 보셨네. 안 넣어 보신 분도 몇 분 계시고. 많이들 넣어 보셨네요. 저도 여기 진짜 공항 가다가 몇 번 이제 낭패를 당해서 많이 도움을 받았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에어가 말레이시아 말로 이제 앙인 다 아시죠? 말레이 말로 이제 앙인. 보통 여기에 이제 수치가 있는데 보통 여기에 보면 이제 200에 많이 있습니다. 보통 오토바이가 많아가지고 그대로 200에 하시면 안 되고 여기 조정을 해서 보통 이제 1500cc 이상 차량은
230, 240 정도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보통 게이지가 이제 230이면은 이제 한 35 정도. 예. 그리고 이 게이지를 꼽는 순간 바람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 다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이제 삐삐삐 하는 소리가 납니다. 절대로 놀라지지 말고 그 에어가 이제 다 들어갔다는 표시이기 때문에 이제 바람이 다 들어갔다는 경고입니다. 경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편하게 쓸 수 있습니다. 한 번만 해보시면은 뭐 간단하게 쓸 수 있어요. 그냥 갖다 대면은 들어가고 소리 나면은 멈추고. 유급할 때 정말 강추입니다. 여기에 바람을 넣고 이제 임시로 넣고 정비소에 가서 이제 수리를 받으면은 굳이 뭐 스페어 타이어 바꿀 필요도 없고 아주 편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이 있는데요. 예, 질문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러면은 1500cc 이상이면 230에서 240 kPa란 뜻이잖아요. 바람 넣는 예. 압이요. 예. 그러면은 그 이상 되는 거 2000cc, 2500cc는 얼마 넣어야 되나요? 아, 그 다음이 이제 제가 타이어 공기압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이 타이어 공기압은 이게 타이어에 보면 적혀 있는데 그 타이어에 보면은 이제 맥스 프레셔라고 여기 보면 51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에 보면은 이제 이게 타이어 회사에서 이제 해놓은 건데 보통 적정 공기압은 여기에서 이제 80에서 85% 정도가 적정 공기압인데 이거는 이제 타이어 제조사에서 만든 거고 이제 차량의 적정 공기압은 각 차량에 그 적혀 있습니다. 그 차 문을 열면은 그 기둥 쪽에 보면은 각 차에 이제 적정 공기압이 적혀 있는데 보통 이제 2000cc 정도면은 제가 봤을 때는 이제 SUV 일반 차 이게 틀립니다. 그럴 때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250 정도 넣으시면은 적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50. 그래 평균 정도 뭐 230에서 240 정도 넣으시면은 일반적이고 이제 250 정도 넣으시면은 될 것 같아요. 2000cc 이상은. SUV하고 일반 차 똑같이요? SUV는 조금 더 넣으셔도 돼요. 아, 250보다 조금 더. 예. 260에서 70. 또 너무 많이 넣으면은 이제 기름은 적게 먹는데 이제 그 차가 많이 튀어요. 통통 많이 튀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차에 보면은 적정 공기압이 적혀 있어요. 이제 어떤 차들은 이제 사람이 몇 명 탔느냐에 따라서 이제 공기압이 또 틀리게 적혀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이제 너무 민감한 거고 제가 봤을 때 이제 35에서 40 사이 정도 넣으시면은 적당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말레이시아는 날씨가 더워가지고 이 공기를 넣으면 이제 더운 날씨에는 이제 공기가 팽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더운 날씨에는 약간 이제 조금 작게 넣는 게 좀 낫겠죠. 그런데 그 공기가 자꾸 조금씩 빠지니까 얼마 정도 한 번씩 또 넣어줘야 되나요? 네, 그 제가 봤을 때 한 두세 달에 한 번씩은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아, 그리고 두세 달. 예, 수시로 타이어를 한번 보셔야 돼요. 의외로 이 말레이시아가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이 바람 빠지는 게 이제 좀 빨리 빠지는 것 같아요. 한 달 정도만 안 쓰고 세워놓으면은 금방 바람이 빠지더라고요. 확 빠지는 건 아닌데 보통 이제 적정 공기압이 35 정도 넣어놓으면은 이제 한 달 정도 세워놓으면 한 30, 뭐 25, 막 이렇게 막 빠져요. 그러면 이제 타이어도 빨리 닳고 기름도 많이 먹고 승차감도 안 좋고 아주 안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적정 공기하고 이제 공기 과다 여기 표시가 있죠. 공기를 많이 넣으면은 이 중간이 빨리 닳고 기름은 적게 먹어요. 왜냐하면 지면 다이는 이제 면이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 많이 넣으면은 적게 넣으면은 이게 양옆으로 이제 퍼지니까 양옆으로 이제 빨리 닳아요. 그러면서 이제 기름도 많이 먹고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그 이제 공기를 많이 넣으면은
이제 차가 많이 튀고, 그리고 이제 적정 공기압이 제일 좋습니다. 타이어도 이제 정상적으로 닳고 기름도 많이 안 닳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요 숫자는 이제 타이어 제조 날짜, 타이어 생산주입니다. 보통 모든 타이어는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이제 4820이라고 적혀 있는데, 안 보이시면은 제가 확대를 해서 4820, 여기 20이 이제 20년도, 요 앞에 48이 48째 주 생산된 타이어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타이어 이제 대략 생산 연도를 보시면 됩니다. 타이어는. 그리고 타이어마다 이 맥스 프레스는 다 적혀 있고, 여기에서 이제 80에서 85% 정도. 그 80%면 한 40 정도 넣으시면 되겠죠. 요 타이어에 적힌 걸로 봤을 때는. 그리고 타이어 마모 한계 진단하는 방법인데, 보통 이제 동전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보통 또 인디케이터, 이게 이제 보통 이런 거는 이제 잘 안 쓰는데, 이제 그 사진으로만 제가 말씀드립니다. 요게 이제 마모 한계 턱까지 오면은 이제 교환을 해야 되고, 요것도 다 다른 상태고, 동전을 넣어서 이 거의 뭐 이게 100원짜리인데 이 위에 모자까지 없으면은 모자까지 다 보이면은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여기도 확대를 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요 타이어에 보면은 이렇게 마모 한계턱이 있습니다. 마모 한계턱이. 일자로 쭉 나와 있는데, 요 면에 가까이 있으면은 이제 그 타이어를 바꿔야 됩니다. 이것도 이제 타이어를 바꿀 시기가 된 거고, 요 밑에 있는 거는 이제 새 타이어인데 아주 많이 남아 있죠, 깊이가. 그리고 왼쪽에 있는 거는 지금 갈대가 지난 상태고, 이렇게 이제 보시고 타이어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이게 타이어가 많이 닳으면은 이 말레이시아는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빗길, 고속주행, 뭐 미끄러짐, 뭐 타이어 승차감도 안 좋아지고, 타이어가 오래되면은 타이어가 딱딱하니까 당연히 승차감이 안 좋겠죠. 아주 그 사고의 예방을 미연에 잡을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어는. 그 타이어는 제일 중요하다고 봐야 됩니다, 차에. 그리고 다음, 이 타이어는 이제 타는 거에 비해서 타이어가 이제 오래되면은 이렇게 옆에가 많이 갈라집니다. 이런 경우 많이 생기죠. 요즘 같이 이제 락다운 걸렸을 때는 차는 많이 안 쓰는데 이제 타이어는 오래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많이 갈라집니다. 이런 경우는 한쪽이 튀어나오면서 마찰과 열이 발생하는 스탠딩 웨이브 현상이 생기면서 고속주행에서 그냥 터져버립니다. 그냥 이 핸들의 느낌이 오면서 미리 이제 감지를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뒷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느낌이 없이 그냥 바로 터져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고속도로에 이제 타이어가 막 더부러져 있는 것들이 이제 많은데, 그게 다 이런 현상 때문에 이제 생기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이제 수시로 한 번씩 옆에가 이제 갈라졌는지 안 갈라졌는지 확인을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타이어는 많이 안 달아도 이제 옆에가 갈라지면은 필히 바꿔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제 대형 사고 날 위험도 있습니다. 솔직히 뭐 80km, 뭐 100km 이래 달리는데 타이어가 터지면은 솔직히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나마 이제 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뒷 타이어가 터지면은 괜찮은데, 앞 타이어가 터지면은 핸들 조작이 안 되기 때문에 아주 위험합니다. 그냥 뭐 그 도로에서 막 가드레인 받고 막 돌고 하는 경우도 생기고, 특히 빗길에는 더 위험합니다. 그리고 이제 타이어 편마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타이어 편마모는 이렇게 생기는 이유는 하체 점검과 이제 휠 얼라이먼트를 봐야 하는데, 보통 하체가 안 좋으면 이렇게 많이 생깁니다. 로암이나 하체 부싱이 안 좋으면 이제 타이어 각이 틀어져서 이렇게 이제
안쪽이나 바깥쪽이 심하게 달아버립니다. 이런 경우도 아주 위험합니다. 이런 경우도 언제 타이어가 터질지 모르는 상태고, 타이어 수명도 절반 이상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서 1년 탈 거를 6개월밖에 못 쓰죠. 여기는 깨끗한데 안쪽은 다 달았는데 안 바꿀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근데 이걸 이제 미리 확인을 하시려면은 이제 타이어를 핸들을 완전 돌려서 이제 안쪽까지 봐줘야 됩니다. 그리고 D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릎을 꿇고 손을 짚고 이제 안쪽까지 봐주셔야 되고, 이런 경우는 이제 타이어는 필히 이제 그 바꾸시고 점검을 받으셔야 합니다. 얼라이먼트를 보든지 이제 하체 수리를 하든지, 안 그러면 이제 타이어를 바꿔도 똑같이 이런 경우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타이어 리페 키트를 그냥 제가 한번 올려봤는데, 이거는 이제 바람이 빠졌을 때 요긴하게 쓰일 수 있는 기계입니다. 요즘 새 차 사면은 하나씩 다 들어있더라고요. 도요타 차량도 그렇고. 이게 있으면은 이제 스페어 타이어 굳이 안 바꾸고 이제 그냥 시가잭에 꼽아서 바람을 넣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거는 요즘 이제 그 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 또 다 팔더라고요. 굳이 이제 직접 타이어를 안 바꾸시고 임시로 넣고 이제 정비소에 가서 수리하면은 시간 절약이 엄청 많이 되겠죠. 자, 이것으로 이제 타이어에 관해서 알아봤습니다.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질문 주세요. 네, 있습니다. 네, 타이어가 이게 편마모는 어느 차나 다 되잖아요. 네, 그러면 보통 이렇게 X자로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렇게 바꿔주지 않습니까? 앞에 오른쪽하고 뒤로 왼쪽 이런 식으로. 네, 네, 맞습니다. 그렇게 쓰면 되지 않아요? 그 얼마만큼 바꿔줘야 되나요, 주기가? 좋은 질문 하셨네요. 그런 경우는 이제 무조건 바꾸시면 안 되고, 제가 봤을 때 뭐 키로수를 떠나가지고 이 외관상으로 보고 바꿔주셔야 돼요. 앞에가 이제 한 절반 정도 달았을 때 뒤에 앞뒤로 바꿔주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절반 정도. 여기 보면 이제 타이어를 4개를 똑같이 바꿨을 때 앞 타이어가 보통 보면은 이제 배로 빨리 닳습니다. 그리고 이제 뒷 타이어는 거의 한 10% 정도밖에 안 달아요. 그 정도 돼도. 그러면은 이제 그때 앞뒤로 바꿔주면은 거의 이제 90% 정도 돼 있는 타이어가 앞으로 가면은 그동안 쓴 만큼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주기는 이제 제가 봤을 때 한 15,000에서 2만 킬로 정도. 근데 타이어 타는 운전 습관에 따라서 많이 틀립니다. 타이어는. 그리고 이제 단거리를 많이 운행을 하고 코너를 많이 운행을 하는 차량은 빨리 닳고, 그리고 장거리 운행을 많이 하는 차들은 그 단거리 운전하는 것보다 배로 오래 써요. 타이어 마모 상태가. 그렇게 보시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마이크를 그러면요. 켜시고. 타이어도 네, 바꿀 때 교체할 때요. 네. 아까 그 키로수를 적어놔야 되겠네요. 15,000에서 2만에 바꾸려면. 근데 키로수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타이어 습관이나 운전 습관에 따라 이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제 타이어 마모 상태를 보는 게 제일 정확해요. 마모 여자들은 잘 안 봐지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이제 보통 핸들의 이빨한다. 그 완전 꺾으면은 그 앞타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딱 보입니다. 정면에서 완전 꺾으면 한쪽으로.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타이어에 이제 동전을 갖다 대보든지 앞타이어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표시가 확연히 그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면 정비소에 오일 갈 때 보통 이제 봐주려고 하면은 보통 점검을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뭐 다음 오일 갈 때까지 한 번 더 써도 되고, 아니면 뭐 다음 오일 갈 때 이제 바꾸는 걸로 그렇게 이제 점검을 받으셔도 되고. 그럼 정비소에 차를 정기 검진할 때요. 타이어를 봐주려고 말을 해야 됩니까? 아니면 네. 알아서 봐줍니까? 아니요, 말을 해줘야 돼요. 여기는 솔직히 여기 정비소 같은 경우는 이제 에어필터, 에어컨 필터 이런 것도 안 바꿔줘요. 말을 안 하면. 이 문화가 좀 틀리다 보니까 여기 가면 오일을 바꿔주세요 하고 갔는데 그게 오일만 바꾸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같이 이제 오일 갈면서 뭐 다른 것도 봐주고 또 손님한테 뭐 권유도 하고 뭐 이제 얘기도 하고 하는데, 여기는 보면은 서비스 센터를 가도 그 얘기를 안 하면은 안 해주더라고요. 아예. 그래서 보면 이제 서비스 끝나고 오시는 분들은 한 번씩 보면 에어컨 필터가 완전 떡이 돼 있는 차들도 엄청 많더라고요. 그게 얘기를 안 하면은 안 해줘요. 그 차주도 이제 모르면은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가버리는 거고. 타이어도 말씀을 안 하시면은 얘네들이 점검을 안 해줍니다. 다른 분 또 질문 받겠습니다. 에어컨이 네. 잘 안 되는 거는, 에어컨이 잘 안 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아, 에어컨요. 네. 에어컨이 아예 안 됩니까? 아니면은 뭐 좀 약하게 안 된다든지. 한참 한 달 정도 안 타다가 타니까 에어컨이 그냥 뭐 바람이 전혀 안 나. 저 따뜻한 바람이 나오는 것 같아가지고. 아, 그거는 점검을 해봐야 되는데 보통 이제 가스가 이제 좀 줄어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에어컨 필터가 이제 오래되다 보면은 이제 막혀서 이제 공기 순환이 안 되면은 이제 에어컨이 절반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아예 막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오래 주차를 해놓고 안 쓰다 보면은 에어컨 가스가 미세하게 빠지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그거는 이제 일단 에어컨 가스하고 필터부터 먼저 점검을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이상이 없으면은 이제 기능적으로 이상이 있는지 체크를 해봐야 됩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험상 말레이시아에서 잔고장으로 수리가 많이 들어오는 차가 있나요? 잔고장. 네, 그냥 유난히 자주 들어오는 차, 아, 평균적으로요. 여기 채팅방에 질문하시는 분들 계셔가지고요. 말레이시아에서 고장이 많이 나는 차. 예. 보통 뭐 제일 많이 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이제 냉각수, 그 다음에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에어컨, 예. 또 타이어도 이제 날씨가 더우니까 이제 빨리 달리는 편이고, 보통 그 정도예요. 냉각수, 에어컨, 타이어, 뭐 브레이커, 일반적인 이제 고장들이. 그리고 이제 뭐 요즘 차들은 뭐 워낙 기능이 많아가지고 그 위에 거는 이제 뭐 각종 센서 뭐 이런 게 오작동하는 게 많아요. 여기가 날씨가 더우니까. 일반 차 같으면 수명이 길어서 잘 고장이 안 날 텐데 자꾸 고장나는 브랜드가 있나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이제 고장이 많이 나는 차들이 유럽 차들, 고급 차들이 의외로 고장이 많이 나는 편이고, 이제 일본 차들이 고장이 그나마 작게 나는 편이에요. 내구성이 좋은 것 같아요. 일본 차는 이제 요즘 나오는 한국 차들. 그 유럽 차들은 이제 기능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고장도 있고, 내구성이 이제 그래도 일본 차만큼은 못 따라가는 것 같아요. 이제 편의성이나 뭐 승차감이나 이런 거는 너무 잘 돼 있는데 기능적으로 이제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기능은 좀 떨어지지만 내구성이 좋은 일본 차들. 그래서 이 나라는 이제 도요타 차량과 혼다 차가 이제 인기가 제일 좋은 거고, 그리고 이제 유럽 차들은 이제 수리비가 비싸고 차 가격이 비싸고 내구성이 떨어지니까 인기가 많이 떨어지는 거고, 유럽 차는 타시면은 새 차를 사는 게 좋고, 중고차를 사시면은 일본 차를 사시는 게 제가 봤을 때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유럽 차들은 중고를 사게 되면은 고장이 많으니까 부품 비용도 비싸고 수리 비용도 비싸고. 그리고 요즘 BMW 같은 이제 차들이나 벤처 같은 경우는 5년간 워런티를 해주기 때문에 웬만큼 이제 다 무상으로 해줍니다. 근데 이제 5년이 지나면은 그때부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수리비가. 자, 다음 질문 있습니까? 마이크를 켜시고 질문해 주세요. 마이크 다 에어컨에 켜세요. 대해서는 오늘 설명 안 해주시나요? 아, 에어컨요. 에어컨은 설명 안 하고 지금 다음 순서가 스페어 타이어 바꾸는 거. 에어컨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아, 예. 말씀하세요. 제가 뭐 시간도 전에- 아직 있으니까 예. 말씀해도 됩니다. 에어컨이 그때 조금 오래 타니까 차가 아까 말씀대로 가스가 떨어졌는지 필터가 조금 막혔는지 성능이 좀 약해졌더라고요. 그럼 네. 물어보니까 근데 에어컨은 차 수리하는 데서도 특별히 그것만 수리하는 데를 가야 한다고 하는데 그게 맞나요? 여기 현지 로컬 카센터는 이제 에어컨을 따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같은 경우 정비소는 이제 에어컨 뭐 다 같이 종합적으로 보는데 여기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뭐 에어컨을 다 같이 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이제 점검을 한번 받아보셔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점검을 받아봐야 이제 확인이 될 것 같아요. 에어컨 가스하고 필터 청소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나요? 보통 에어컨 차종이 어떻게 되죠? 아니 지금은 없는데 그때 프로톤이 그래서 일단 지금은 없어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해서 안 고쳤거든요. 네. 보통 에어컨 가스는 일반 차들은 보통 한 100링깃에서 120 정도. 그리고 이제 에어컨 필터 같은 경우는 차종에 따라 틀린데 보통 뭐 50에서 100 정도 일반 차들은 링깃으로. 클리닝 하는데요. 네. 아니 교환. 에어컨 필터는 교환. 바꿔주는. 예, 에어컨 필터는 바꿔주는 거고 보통 가스는 이제 뭐 청소를 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다 빼고 진공을 하고 새 가스를 넣어주면서 이제 서비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에어컨 컴프레셔나 에어컨 성능이 조금 오래 쓸 수 있고 좀 더 냉각이 잘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에어컨 서비스도 주기적으로 한 번씩 해주시는 게 좋아요. 보통 보면은 에어컨이 고장이 나야 이제 수리를 하는데 고장 나기 전에 이제 점검을 한 번씩 해주시면은 좀 더 오래 쓸 수가 있어요. 여기는 이제 차를 타면은 항상 에어컨을 켜니까 이 기능이 열을 많이 받다 보니까 수명이 오래는 못 써요. 그 부품들이. 그 팬 모터도 그렇고 컴프레셔, 뭐 에어컨 파이프, 뭐 각종 센서 같은 게 워낙 이제 날씨가 뜨겁고 계속 쓰다 보니까 이제 조금씩 고장이 많이 납니다. 좀 오래된 차들은. 강사님, 네. 에어컨 온도를 자주 바꿔주면 에어컨이 더 잘 고장난다고 그러는데 맞나요? 에어컨 온도를요? 예, 그러니까 차가 타는데 너무 더우니까 막 17도, 16도로 막 했다가 조금 네. 있다가 또 금방 시원해지면 20몇 도로 바꿨다가 이렇게 여러 번 했더니 그러면 자꾸 그렇게 하면 잘 고장날 수 있으니까 한 온도에다 맞춰놓고 되도록이면 바꾸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바꾸면은 에어컨이 더 잘 고장나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차종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는데, 네. 예, 보통 이제 요즘 디지털이 있고 이제 일반 수동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예, 이건 디지털이라서 그런가요? 예, 디지털이 조금 고장 날 위험이 좀 있죠. 아, 디지털로 되는 게. 왜냐면 이제 수치에 따라서 이제 인디케이터 모터가 조금씩 움직이면서 이제 그 온도 조절을 해주는데 그 칸막이를 이 여는 방향에 따라서 이제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그걸 이제 아주 미세하게 많이 움직이다 보면은 그게 고장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어컨은 정상적으로 똑같이 작동을 하고. 네.
네, 감사합니다. 또한 궁금하신 부분을 많이 여쭤주세요. 날이면 날마다 있는 계획가 아니잖아요. 그 엔진 오일 갈 때 뭘 체크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야 됩니까? 아, 엔진오일 갈 때 네, 보통 뭐 전체적으로 다 봐주려고 정기적으로. 하시면 이제 소모품. 예. 음, 이 차에 보면은 소모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브레이크, 뭐 벨트, 뭐 각종 뭐 필터, 타이어, 뭐 기본적으로 보통 이제 그런 걸 이제 봐주려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타이어, 뭐 각종 벨트 종류, 브레이크.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소모품만 몇 가지만 해줘도 길거리에서 뭐 그것 때문에 서는 일은 없습니다. 뭐 부품이 이상이 있어서 이제 서는 경우는 솔직히 어쩔 수가 없는데 소모품이 이상이 있어서 이제 차가 서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그거는 좀 안타깝죠.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미리 충분히 바꿔도 되는데 못 바꿔서 이제 그렇게 고장나서 터지는 경우는 그런 일을 안 당해도 되는데 이제 당하시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감사합니다. 예. 여기 보니까 채팅에 보니까 한국 브랜드 품질이 더 좋은가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그 타이어 품질은 거의 비슷합니다. 여기에도 이제 타이어 종류가 워낙 많이 들어오니까 그 브랜드별로 금액이 다 틀리고 뭐 요즘 한국 타이어는 이제 인도네시아에 이제 공장이 생겨가지고 동남아시아 쪽에 이제 납품을 되게 많이 하는 상황이라서 타이어 가격도 뭐 거의 비슷한 상황이고 뭐 그런 대로 다 괜찮아요. 타이어는. 근데 특별한 브랜드만 이제 좀 가격이 훨씬 비싼 편이고 뭐 미쉐린이나 뭐 콘티넨탈 뭐 그런 제품들은 이제 많이 가격 차이가 많이 납니다. 차에서 보면은 뭐 벤츠, BMW 이런 유럽 차가 좋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타이어는 어떤 타이어가 좋은 타이어인가요? 어떤 브랜드가? 제가 봤을 땐 비싼 타이어가 아무래도 좋지 않겠습니까? 비싼 타이어는 특히 어떤 요즘 건가요? 비싼 타이어는 이제 여기서 비싼 타이어는 이제 제가 봤을 때 미쉐린 타이어가 아무래도 좀 오래 쓰고 좀 승차감도 괜찮은 것 같고 좀 오래 쓰는 것 같아요. 미쉐린이. 미쉐린하고 한국 타이어 있잖아요. 예. 그 한국 타이어 있던데 그거하고 어느 게 미쉐린이 좋은 거예요? 예,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미쉐린이 이제 훨씬 비싸고 이제 한국 타이어보다는 훨씬 비싸요. 그리고 이제 뭐 제가 봤을 땐 좀 쓰는 것도 좀 비싼 타이어가 좀 더 오래 쓰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 그러면 타이어를 바꿀 때 비싼 거를 바꾸는 게 더 좋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여유만 되면은 뭐 좋은 타이어 쓰시는 게 더 좋죠. 그리고 불량 나는 불량이라기보다는 이제 타다 보면은 이제 마모되는 게 이제 눈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게 이제 좀 빨리 닳는 차가 있고 타이어가 있고 좀 늦게 오래 가는 타이어가 있고. 근데 제가 봤을 때 이제 좀 비싼 타이어들이 좀 오래 가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이제 중국산이나 요즘 보면 인도네시아산 타이어가 많이 나오는데 그런 타이어들은 이제 쓰다 보면은 빨리 흠집이 생겨요. 살짝만 받쳐도 이제 타이어가 까져버리고 뭐 그런 장단점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조그만 충격에도 타이어가 이제 배가 부르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타이어는 이제 오래 쓰다 보면 이제 보통 느끼는 게 변형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어느 정도 쓰면은 여기가 워낙 아스팔트가 뜨겁다 보니까 한쪽이 배불러 가지고 운행을 하다 보면은 핸들이 뒤뚱뒤뚱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런 경우가 이제 타이어가 이제 좀 상태가 그 재질이
안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근데 또 한국이나 뭐 날씨가 또 괜찮은 나라로 가서 운행을 하면 뭐 그렇지는 않을 수도 있는데 더운 날씨에서 이제 못 견디는 타이어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중국산이나 뭐 인도네시아 그런 타이어들. 그러니까 배가 부르다고 타이어가 배가 부르다고 하셨는데 그 배가 부른 게 어떤 건가요? 배가 부르는 게 어떠냐면은 이 손으로 이렇게 쓰다보면은 이게 느낌 와요. 이게 볼록 튀어나온 게. 홍난 것처럼 나왔다. 예, 홍난 것처럼. 예. 아, 그게 이제 홍난 부분이 지면에 닿으면은 타이어가 이렇게 털어져요. 그러니까 그 면이 닿을 때마다 이제 핸들이 까딱까딱하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타이어를 의심을 해봐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계속 운행을 하게 되면은 그 부분만, 그 튀어나온 부분만 타이어가 닳기 때문에 순식간에 그게 터져버려요. 뻥 하고. 아주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빨리 정비소에 가서 타이어를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세차할 때요, 잘못해서 그런지 앞유리에 스크래치가 네. 조그만하게 났어요. 근데 그거를 지울 하여튼 뭔가를 이렇게 닦으니까 안 지워지거든요. 그거 지울 수 있나요? 그거는 보통 면도칼이나 아니면 이제 휘발유 같은 거, 알코올 같은 거 그런 걸로 지우면 돼요. 면도칼로 살짝 이제 뜯기듯이 하면 되고 아니면 이제 알코올. 면도칼 스크래치 들어갈까 봐 못 만지는 아니요, 칼로 옆으로 눕혀서 하면은 절대로 스크래치가 안 나요. 그 칼을 이제 세워서 하지 말고 약간 눕혀서 살짝 그것도 이제 물을 약간 묻혀서 하면은 더 부드럽게 깎이거든요. 그러면은 더 그게 깨끗하게 깎여요. 그리고 차에 네. 그 작은 모래 알처럼 그 금이 약간 난 게 있는데 그게 요즘 뭐 그 유리 전체 안 바꿔도 뭐 본드식으로 유리 본드식으로 하는 게 있다 하는데 그게 있습니까? 그 유리예요. 네. 아, 크지는 않고 약간 그냥 근데 그런 경우는 임시 조치밖에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전체 다 갈아야 되는 겁니까? 예, 나중에는 결국에는 이제 전체를 다 바꾸셔야 돼요. 유리는 나중에 제가 뭐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건데 그런 경우는 이제 미리 보험을 들어놓고 운행을 좀 하시다가 한 3개월 정도 타시다가 이제 보험 처리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이제 3개월 지나서 보험 처리요? 이제 보험을 들고 한 두세 달 정도 후에 그렇게 이제 바꾸셔야 돼요. 바꿔야 되는 보험 거예요? 처리로. 예. 보험을 들자마자 바로 들면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제 의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유리보험은 어떻게 드나요? 그러면요? 자동차 보험 가입할 때 옵션으로 추가로 유리보험을 들면은 그 유리 가격에 그 15%를 환산을 해서 그 보험료에 추가가 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리가 1000링깃이면은 보험료가 150링깃을 더 내고 그 1년에 그 보험이 끝날 때 한 번만 유리를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유리보험이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예요? 예, 한 번밖에 못 써요. 그걸 한 번을 쓰게 되면은 그 보험 끝날 때까지는 그 유리보험을 추가를 못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유리보험을 들고 바꿨어요. 그리고 한 또 1년 지나면 다시 또 재가입이 된다. 예, 그 보험이 끝나고 그 다음 해에 들 때 이제 다시 추가로 재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앞유리 보험을 1년에 한 번씩 하는 겁니까? 예, 근데 앞유리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차 유리가 많잖아요. 앞뒤, 네. 옆에. 그 한 번만 돼요, 한 번만. 그 어느 유리든 하나만. 그런데 그 유리 가격은 일단 제일 앞유리가 제일 비싸기 때문에
그 앞유리 가격에 환산을 해 놓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옆에 유리가 깨져도 그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은 그 옆에 유리도 가능해요. 근데 이제 좀 유리 가격이 약간 이제 옆에 문짝 유리는 가격이 산 가격이기 때문에 이제 약간 손해를 볼 수가 있죠. 원래 이제 측정은 앞유리, 전면 유리를 이제 환산을 해서 보험료를 측정을 해 놓고. 다음 질문 없으면은 그 스페어 타이어 교환하는 걸로 넘어갈까요? 네. 네. 어, 이 컴퓨터가 제 컴퓨터가 좀 늦게 이게 뜨는 게 문제네요. 화면 보이시죠? 네. 혹시 스페어 타이어 바꾸어 보신 분 계십니까? 직접? 없어요. 없어요. 그 혹시 채팅방에 바꿔 보신 분 있으면은 이를 누르시고 한 번도 안 바꿔 봤으면은 2를 눌러 주세요. 안 바꿔 보신 분이 꽤 많네요. 아마 여자들은 거의 안 해봤을 거예요. 예, 그렇네요. 거의 남자분도 안 해보신 분들이 꽤 많아요, 솔직히. 특히 한국에서는 뭐 바꿔볼 일이 없습니다. 워낙 출동 서비스가 잘 돼 있어가지고. 근데 여기 말레이시아에서는 이제 출동 서비스가 워낙 늦어가지고 진짜 안 바꿔보신 분들이 꽤 많네. 거의 뭐 한 80% 이상이 한 번도 안 바꿔보신 것 같습니다. 타이어, 스페어 타이어 바꾸는 요령을 제가 사진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이제 타이어가 이제 빵꾸 난다.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타이어가 주저앉은 걸 알게 되면은 이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제 차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해야 됩니다. 그 타이어가 주저앉아도 한 몇몇 에 가는 거는 이제 큰 문제가 안 되기 때문에 천천히 이제 그 차가 없는 곳으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비상 깜빡이를 이제 미리 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주차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인목을 이렇게 받칩니다. 여기 고인목을 받치고 그 다음에 이제 삼각대를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 삼각대를 설치를 하는데 주간에는 100m, 야간에는 200m 정도 뒤에서 삼각대를 꼭 설치를 해줘야 합니다. 이 생각보다 이거 그 삼각대 설치 안 하고 이제 2차 사고 나는 경우가 꽤 많다고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그 다음에 그렇게 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트렁크에 보면 이제 공구도 꺼내고 스페어 타이어도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보통 스페어 타이어는 이제 트렁크 바닥에 있는 경우가 있고 뒤에 트렁크 아예 밑바닥에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예. 그리고 이제 자키를 살짝 고정을 해줘도 되고 그 나사를 먼저 풀고 고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보통. 그리고 타이어 고정, 그 자키 고정하는 위치는 제가 확대를 해서 보여드릴게요. 그 타이어 뒤쪽에 보면은 이 홈이 있습니다. 조그만 홈. 요거 보이시죠? 이 홈과 홈 사이에 이 자키를 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안쪽에서 이제 봤을 때 요런 모양이고 홈하고 홈 사이
어떤 경우는 뭐 이 뒤쪽에다가 막 꽂고 막 이러는데 이 뒤쪽에 막 꽂으면은 갑자기 이게 철판이 막 휘어가지고 막 올라갑니다, 위로. 그러면은 나중에 이게 판금을 해야 되고 막 수리를 또 별도로 해줘야 됩니다. 꼭 지정 장소의 위치에 그 자키를 꽂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통 차종마다 이 자키 모양이 다 틀립니다. 이것도 조금 특이하게 생겼는데 이 벤츠 같은 경우는 이렇게 옆에 홈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걸 돌리면은 이제 위로 올라가고 차종별로 조금씩 틀린데 사용 방법은 똑같습니다. 그리고 유럽 차들 같은 경우는 스페어 타이어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요즘 나오는 차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됩니다. 다음 그림 넘어갑니다. 다음은 이제 자키를 설치를 하고 이제 볼트를 먼저 풀고 자키를 올리면 됩니다. 이건 이제 볼트를 이제 풀고 여기 발로 꽝꽝 눌러서 이제 한 번씩만 발로 눌러주면 쉽게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키를 올려줘야 되고, 그러니까 나사를 여기에다가 발로 먼저 한 번씩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자키를 올려주면 됩니다. 왜냐하면은 자키를 올린 상태에서 이 나사를 풀려고 발로 밟으면은 이 자키가 무너져 버립니다. 빠질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자키 뜨기 전에 나사를 발로 한 번씩만 눌러주면은 탁탁 풀리고 그 다음에 자키를 떠서 이제 손으로 쉽게 나사를 돌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키를 올리고 그리고 이제 손으로 풀고 이제 타이어를 빼고 그 다음에 이제 스페어 타이어를 바꿉니다.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스페어 타이어하고 이제 일반 자기 꼽혀 있는 타이어하고 사이즈가 똑같은데 보통 일반 요즘 나오는 차들은 이제 훨씬 작은 타이어가 많이 꼽혀 있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그러면은 이게 간단하게 끝납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은. 그리고 이제 나사를 한 번씩 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자키를 빼고 똑같이 이제 아까 발로 풀었듯이 이제 발로 한 번씩만 쪼아 주시면 됩니다. 남자분들은 뭐 손으로 그냥 한 번씩 꾹꾹 눌러 주셔도 충분히 쪼아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면은 타이어는 끝납니다. 아주 간단하죠. 솔직히 뭐 저 같으면 이제 한 5분 정도면은 타이어를 충분히 바꿀 수 있는데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어렵겠지만 이 사진을 보시고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으로 이제 타이어가 이제 장착이 되고 이제 타이어를 바꿨으면은 이제 가까운 정비소로 가서 정비를 받으시고 수리를 하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혹시나 멀리 갔을 때나 아니면은 이제 뭐 급하게 이동해야 되는데 이제 정비소에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뭐 거리가 멀리 있고 막 이러면은 직접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이 듭니다. 스페어 타이어 혹시 뭐 질문 있으세요? 질문 있으면 질문 주세요. 스페어 타이어 바꾸는 방법. 스페어 타이어를요. 예. 한 번 바꿨는데요. 그때가 새 차였는데 뒤에 좀 큰 애가 탔어. 그게 가라앉았다 이러는데 그래서 이제 어디 가서 바꿨거든요. 바꿨는데 제가 그거를 집까지 타고 갔는데 신랑이 그 바로 근방에서 타이어를 고쳐가 갈아야지 스페어는 카센터까지만 가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예, 맞아요. 집까지 타고 갔어요. 예, 멀리 가시면 안 돼요. 근데 타이어가 똑같은 타이어 사이즈나 이제 그런 타이어들은 뭐 그렇게 이제 멀리 가셔도 되는데 그 임시로 쓸 수 있는 타이어 이제 오토바이 타이어하고 비슷하게 생겼죠. 그런 타이어는 그 멀리 가시면은 안 됩니다. 나중에 그 스페어 타이어까지 망가져서 나중에 진짜 오도 가도 못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페어 타이어 바꾸면은 필히 이제 빨리 수리를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그 스페어 타이어까지 망가지면은 이제 더 이상 타이어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견인을 하는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타이어를 바꾸시면은 바로 가셔야 됩니다. 시간이 조금 남으니까 제가 그 사진으로만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여자분이 이제 타이어를 바꾸는 사진이 있어서 제가 올렸는데, 여기도 똑같이 이제 이게 도로가에서 이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안전대를 받치고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여자분도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그 타이어 이제 나사를 먼저 풀고 그 다음에 이제 자키를 올립니다. 이게 홈에 꼽아서 자키를 올리고 여기 홈에 중간에 걸쳐서,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쓰는 자키입니다. 도요타, 혼다 뭐 일반적으로 뭐 CT, 비오스 일반적인 차들. 그리고 요걸 이제 어떻게 돌리느냐, 이렇게 이 연결대가 있습니다. 같이 공구함에. 그러면 이렇게 이제 꼽아서 이렇게 조립을 해서 이렇게 돌리면 됩니다. 빙글빙글 돌리면 됩니다. 여기도 여자분이 하는 걸 이게 나오는데, 그래도 뭐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렇게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게 돌리는데 힘이 별로 안 듭니다. 이게 나사 형태로 되어 있어 가지고 빙글빙글 돌리면은 쭉쭉쭉쭉 올라갑니다, 타이어가. 그리고 이제 밑에는 항상 평지 상태에서 이제 그 자키를 받쳐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올리면 이제 타이어가 이 정도로 뜨겠죠.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만큼만 뜨면 됩니다, 타이어는. 그리고 나사를 풀고 뭐 손으로 풀고 이제 다시 꽂고, 그리고 보통 이제 이 차 같은 경우는 이제 도요타 아반자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이제 알자도 마찬가지고 보통 이제 바닥에 스페어 타이어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여기 이제 요 캡을 열고 이제 캡을 이렇게 이제 동전으로 먼저 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풀어야 스페어 타이어가 이제 내려옵니다. 이렇게 공구는 똑같이 쓸 수 있습니다. 같은 공구로 타이어 풀 수 있는 그 L자 공구로 같이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림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돌리면 밑에서 타이어가 쭉쭉쭉쭉 내려옵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이런 차들은 이제 RV 차나 7인승 승합차들, 말레이시아는 많죠. 아반자나 뭐 알자, 그다음에 뭐 BRV, 뭐 여러 가지 차들이 이런 식으로 스페어 타이어가 들어 있습니다. 다른 차들보다 조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솔직히. 다른 차들은 이제 트렁크에서 빼면 되는데, 이거는 이제 나사를 풀어서 밑에서 좀 꺼내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면은 이걸로 스페어 타이어는 끝났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른 뭐 질문 있으면은 질문 주세요. 뭐 차량에 관해서 뭐 오늘 주제와 상관없이 뭐 질문을 주셔도 됩니다.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가 타이어가 왼쪽 타이어가 찢어지고 나서 그걸 인지한 다음에 한 5분 정도 다 달려가지고 스페어 타이어 네. 갈고 네. 그 다음날 새 타이어로 다 갈았거든요. 4개를 다. 네네. 근데 이게 운전하다 보니까 왼쪽이 약간 기운 듯한 느낌이 자꾸 들어서 그 타이어를 바꾸고 난 뒤에도요. 네, 새 타이어를 다 갈고 나서도 약간 왼쪽이 약간 기운 듯한 느낌이 들어서 이게 그 휠이 좀 망가져서 그럴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타이어 교체할 때는 그런 말씀은 안 해주셨거든요. 네. 그래도 이거 다시 점검을 해야 되나요? 그 달리는 도중에 뭐 한 60km, 40km 정도 평지 도로에서 핸들을 놓으면은 약간씩 움직입니까? 그걸 느끼세요? 아니, 그거는 안 해봤어요. 보통 이제 내가 생각했을 때 평지 도로라고 판단을 하고 네. 이제 한 40km 정도 속도에서 핸들을 살짝 이제 잡으면서 살짝 놓고 다시 잡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차가 쏠리는지 안 쏠리는지 이제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쉽게. 아, 예, 그러면 이제 차가 만약에 쏠린다고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뭐 얼라이먼트가 안 맞으면은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휠 얼라이먼트. 그러면은 그걸 안 맞는다고 안 맞으면은 제가 그걸 또 정비소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제가 타이어 바꾼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경우는 제가 봤을 땐 뭐 휠 얼라이먼트를 하는 정비소가 있고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여기는. 네. 보통 타이어 샵이 보통 휠 얼라이먼트를 주로 하고 네. 그 휠 얼라이먼트 보는 샵으로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여기 보면은 타이어는 바꾸는데 얼라이먼트는 안 보는 샵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얼라이먼트도 보고 타이어도 하는 데도 있고. 아, 확인해보고 가야겠네요. 예, 그러니까 가서 그냥 물어보면 됩니다. 가까운 정비소나 뭐 여기 네. 가서 그냥 얼라이먼트 하는지 물어보고 뭐 하면은 거기서 하고 안 하면은 뭐 다른 데도 가셔도 되고. 그럼 그 얼라이먼트가 약간 문제가 생기면 왼쪽 그 문에서 약간 소리가 가끔 날 때가 있거든요. 왼쪽 문에요. 예, 약간 새소리 같기도 하고 약간 뭐가 약간 걸리는 듯한 소리가 나서 그게 얼라이먼트 때문에 그런 건지 아니면은 문 자체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걸 잘 모르겠거든요. 그것도 예, 그런 얼라이먼트 때문에는 소리는 나질 않습니다. 아, 예,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차체 뭐 문짝에서 약간 이제 차가 움직일 때 조금씩 이제 문짝이 약간씩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때 네. 이제 약간 소리 날 수도 있고, 그거는 이제 뭐 기름을 칠해주면 또 없어질 수도 있고, 그거는 별도로 점검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네, 제가 제가 타는 차 타이어가 공기가 너무 잘 빠져서 네. 그 카센터에 가서 물어봤더니 저는 이제 네. 그 타이어가 찢어진 줄 알고 가서 물어봤더니 찢어진 거 아니라고 네. 공기 밸브 쪽이 고장 난 것 같다 그래서 밸브를 고쳤어요. 네. 그런 다음에 그래도 늘 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그 공기를 넣어주지 않으면 타이어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빠져요. 네. 그래서 타이어 갈 때가 돼서 타이어가 문제인가 보다 그래서 타이어를 다 갈았어요. 그리고 나니까 공기가 빠지는 건 좀 덜한데 여전히 공기가 빠져요. 이게 물론 왜 특정 타이어 하나만 그래요? 아니면 4개가 다 그래요? 앞에 타이어 중에 운전석 타이어가 주로 많이 빠지고 왼쪽은 좀 덜 빠져요. 지금 주로 오른쪽 타이어 하나가 그래요. 예, 하나가. 그러면 그 타이어 하나가 문제인 것 같은데? 아니 타이어를 4개를 동시에 다 바꿨고 그때도 늘 그 앞쪽이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제가 봤을 땐 그 휠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휠에. 여기 보면은 이게 날씨가 더운 데다가 휠이 좀 약한 차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이제 간혹가다가 휠이 금이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제 휠하고 타이어 사이에 틈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휠이 약간씩 뭐 휘어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이물질이 끼어가 있으면은 그 사이로 그 바람이 뭐 진짜 한 일주일에서야 뭐 한 5 정도 뭐 5 psi 정도 이렇게 빠지면은 그 휠 쪽에서 그렇게 빠지는 경우가 한 번씩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타이어 바람을 엄청 넣어가지고 그 거품으로 그걸 찾으셔야 되는데. 그거를 했어요. 제가 타이어가 자꾸 네. 빠지니까 이거 체크를 해달라고 했더니 하는 분들이 카센터에서 이렇게 체크를 했는데 타이어에는 문제가 없고 그리고 다 씻긴 다음에 이상 없다고 그러는데 늘 오른쪽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달 정도 만약 잊어버리고 바람을 한 달에는 안 돼. 한 3주 정도만 안 넣어도 확 눈에 띌 정도로 이렇게 바람이 많이 빠져요. 그래서 네. 이게 어떤 카센터에 가서 물어보니까
휠인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휠이고 걔네는 림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예, 우리 예, 예, 그거를 교체하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4개를 다 교체를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걔만 교체를 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대충 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런 경우는 이제 휠 같은 경우는 4개를 한꺼번에 다 바꿔야 되거든요. 한 개만 나오는 휠이 잘 없어요. 근데 이제 휠 같은 경우는 한 세트로 보통 이제 오리지널 같은 휠은 구하기가 힘들고 바깥에서 이제 파는 이제 일반 사제 휠 그런 걸로 이제 바꾸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정도 가격대를 생각해야 될까요? 제가 시티인데. 제가 점검을 한 몇 번 정도 해봤죠. 타이어요? 예. 그러니까 한 3군데 카센터에서 확인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다들 뭐 특별히 이상이 없다고는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귀신이 보컬 노릇이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한 군데 갔을 때는 이 사람들이 잘 꼼꼼히 안 봐줘서 그런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다른 타이어 가게를 가서 그 타이어 집에서는 아예 바꿨어요. 그 타이어를. 바꾼 집에서 바꿔주면서 특별히 휠도 이상이 없고 문제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늘 바람이 빠져요. 그쪽에. 귀신이 고갈 노릇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그 바람을 넣고 왔죠. 주의할 때마다 바람을 넣어. 그게 또 보통 일이 아닌데 진짜 4번 넣는 게 그런 경우는 뭐 정비사 따라서 뭐 거기 점검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제 차이는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 그 원인을 한 번 더 찾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분명히 새는 데가 있거든요. 제가 봤을 땐 미세하게 새는 부분을 이제 못 찾으니까 눈에 안 보이는 금이 갈 수도 있어요. 그 휠에. 저도 이제 그런 경우를 몇 번 해봤는데 아주 미세하게 금이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뭐 찾기가 솔직히 쉽지는 않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또 찾을 수가 있더라고요.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전에도 있어요. 만약 금이 갔다고 하면 결국 바꿔야 되는 거죠. 수리도 돼요. 금이 갔으면. 수리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알림용 전문 수리점에 용접을 하면은 수리가 돼요. 수리해서 쓰셔도 되고 아니면 이제 하나 정도는 뭐 중고로 어떻게 알아봐서 구할 수 있으면 구해서 바꾸셔도 되고. 네. 예, 감사합니다. 아니면은 뭐 나중에 한번 뭐 저희 가게 지나실 일 있으면은 한번 들려주세요.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드릴게요. 웬만하면은 이제 찾을 수는 있는데 모르겠어요. 장담은 못 드리는데 저희가 점검은 해드릴 수는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MC 락다운 끝나면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네. 휠에 스크래치 난 것도 좀 지울 수는 있나요? 예, 수리 다 돼요. 그런 것도. 근데 이제 시간이 좀 걸려요. 스크래치가 심하면은. 네. 그리고요, 왁스. 이제 보내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수리는 가능해요. 그리고 차의 왁스는 얼마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그것도 차 상태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제가 봤을 때 한 2년에 한 번 정도. 2년에. 바깥에 이제 야외에 주차를 자주 해놓으신 분은 1년에 한 번. 뭐 주차장, 지하 주차장이나 뭐 주차장에 하시면은 보통 2년에 한 번. 보통 그렇게 하시면 돼요. 손으로 이렇게 슥 이렇게 닦아 보면은 이게 좀 거칠거칠한 게 느껴져요. 그리고 이제 햇빛에 보면은 이제 광이 나는 경우가 있고 좀 약한 경우가 있고 그걸 보고 보통 판단을 하시면 돼요.
질문이 있는데요. 네. 저기 왜 이 선전에 보면은 뭐 불수원샷인가 뭐 이래서 엔진 오일에 같이 넣으면 뭐 엔진이 청소가 된다 이런 거 광고 많이 나오잖아요. 유재석도 네네. 광고하고. 근데 그게 네. 실제로 그 효과가 있는 건가요? 실제로 효과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없어요? 솔직히 윤활 쪽으로는 좀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넣어가지고 뭐 직접적으로 뭐 피스톤의 찌꺼기가 없어지고 뭐 카본이 없어지고 절대로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근데 그냥 광고에는 굉장히 심하게 광고 많이 하는데. 그거는 과장 광고입니다. 과장 광고. 저희가 막 엔진을 수리하다 보면은 막 손으로 이렇게 끌어내도 그 카본들이 잘 안 빠지는데 그 약품이 안에 들어가서 그 보이지 않는 그 카본까지 이제 없앤다는 거는 말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제품들은 이제 윤활 쪽으로는 영향은 있어요. 윤활. 예. 근데 그건 제가 봤을 땐 과장 광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안 넣는 게 좋은 거네요. 안 넣는 것보다는 넣는 게 좋은데 그게 이제 그렇게 이제 광고처럼 되지는 않아요. 별로 영향이 없다. 예. 뭐 안 넣는 것보다는 좋겠죠. 뭐 그러면은 사람이 영양제 먹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비타민 C 대표님은 뭐 이런 거. 대표님 차에는 넣으시나요? 안 넣으시나요? 저는 안 넣습니다. 그러면 저도 안 넣어야 되겠네요. 따라하면 되잖아. 근데 정답. 여기는 제일 좋은 게 오일을 주기적으로 제때 바꿔주는 게 제일 좋습니다. 뭐 그 날짜나 키로수를 오버하는 것보다는 제때 뭐 5,000km면 5,000km 전에 바꿔주시는 게 좋고, 예를 들어서 뭐 합성 오일을 넣었으면은 7,000km면은 7,000km를 오버를 안 하고 전에 바꿔주시는 게 엔진 관리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근데 그거 이렇게 엔진 오일이나 이거 갈면은 언제 네. 바꾸시오라고 카스티커에 붙여주시잖아요. 네. 몇만 킬로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날짜인데 그 날짜를 따라야 되나요? 키로수를 따라야 되나요? 그 가는 거는? 지금 같은 경우는 락다운이라서 그게 참 애매하죠. 차는 많이 안 쓰는데 날짜는 많이 지나가고. 네. 그러다 보면은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키로수는 3,000밖에 안 탔는데 날짜는 1년이 넘은 차도 막 있고. 맞아요. 예. 네. 얼마 전에도 뭐 그런 손님이 오셨는데 1년에 한 번 정도는 키로수가 안 돼도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엔진 오일. 1년에 네. 한 번. 왜냐하면 엔진 오일을 그 캡을 열면은 그게 이제 성분이 오픈을 하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성분이 조금씩 없어져요. 안 타도.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엔진 오일은 말 그대로 윤활제이기 때문에 그 성능이 떨어지면은 아무래도 이제 윤활 역할을 제대로 못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개월에 한 번 정도, 뭐 1년에 한 번, 1년 미만에는 무조건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안 써도 제가 봤을 때 운행을 안 해도. 운행을 안 해도 제가 봤을 때 6개월에서 8개월 사이에는 바꿔주시는 게 좋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요즘 엔진 오일이 1년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근데 6개월에서 8개월이면 갈아야 됩니까? 아니요, 보통 여기는 말레이시아는 이제 키로수로 많이 체크를 합니다. 5,000km, 7,000km, 10,000km. 보통 5,000km면 제가 봤을 때 한 6개월 정도. 네, 네, 그렇게 제가 보시면 돼요. 바꾸는 엔진 오일은 1년이라고 써놨는데 틀어도 물론 쓰지만요. 보통 날짜로는 잘 안 하는데 여기는 그래요. 이제 날짜도 적기는 적는데 네. 보통 이제 키로수로 많이 해요. 여기는 보통 서비스 센터 어떤 데 가보면은 뭐 다음 키로수 날짜를 적어 놓은 데도 있어요. 솔직히 그 예전에 보니까. 근데 요즘은 다 키로수로 많이 하거든요. 날짜보다는 키로수가 낫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엔진이 계속 돌아가는 부품이기 때문에 그 얼마큼 많이 쓰느냐에 따라서 그 마모가 심하거든요. 사장님 요즘 샵 오픈 하십니까?
예, 오늘은 일단 오픈했습니다. 오늘부터. 예, 오늘부터요? 이번 주에는 이제 목요일부터 문을 닫았는데 솔직히 그 레터를 받고 열어야 되는데 경찰은 오픈을 해도 된다고 하고 MPAG는 오픈을 뭐 정확하게 얘기를 안 해주고 그래서 일단 오픈을 했습니다. 오늘부터. 네. 예. 왁스 하면은 얼마 정도 맡겨야 되나요? 왁스. 왁스하면 보통 하루 정도 맡기시면 돼요. 아, 예. 오전 여러 가지. 하면은 오후. 예. 예, 감사합니다. 다른 분 뭐 또 질문 있습니까? 저 질문 하나 더 해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제 그 차가 앞유리가 이렇게 돌에 튀어가지고 네. 깨졌어요. 근데 보험은 다행히 들어져 있는데 이것도 경찰서 가서 또 레포트 쓰고 해야 되는 건가요? 아, 앞유리 보험이 들어져 있으면은 네, 네. 그 보험회사가 어디죠? 아, 그거 제가 지금 기억은 안 나는데. 그 보험회사별로 조금 차이가 있는데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 서류하고 차만 정비소에 맡기면은 네. 보통 그 리포트를 안 적고 처리가 돼요. 아, 그래요? 예. 그 유리 보험은 유리가 별도로 들어져 있어야 됩니다. 아, 그럼 보험회사에 확인해 보면 되겠네요, 그거는? 예, 보험 들 때 그 보험 내역서 거기에 보면은 윈스크린이라고 적혀 있어요. 그 네. 보험이 들어져 있는지 안 들어져 있는지 음, 그걸 보시면 돼요. 그 보험들은 내역서.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보시면서 9시 40분이 넘어서요. 아, 벌써 시간이 이렇게 네. 됐네요. 어차피 또 다음 주 또 수업이 또 있으시잖아요. 2주 뒤에. 그래서 궁금하시면 그때 다 정리해서 한꺼번에 진행하시고요. 강사 우리 김영희 대표님도 쉬셔야 할 것 같아요. 좀 쉬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셨죠, 그죠? 네. 네, 도움이 많이 많이 됐습니다. 여태 하면서 음성이 안 들립니다. 아 그런가요? 네. 여태 하면서 이렇게 질문이 많았던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맞아요. 차별을 두시는 것 같은 느낌 들어서 약간 좀 서운했습니다. 얼굴을 보고 질문을 하시는 거죠? 네. 오늘 우리가 김영현 대표님한테 박수를 안 쳐드렸잖아요. 정말 강의를 훌륭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시고 감사했던 전하고 감사합니다. 종료를 하겠습니다. 예, 정말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명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이제 감사합니다. 끝내겠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네, 편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 네.